너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3월 모의고사 때 너희가 보게 될 요 형태가 지금 요 형태가 될 거야. 지금 보고 있는 형태. 어떻게 될 거냐면 독서가 전부 17문항? 17문항이 될 텐데 그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독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두 문제 정도, 이게 두 문제인가 세 문제 나와. 요거는 그냥 없었는데 새로 생겨난 거야. 옛날에 2015년도 때 A형, B형 할 때 그때 좀 있었거든, 이 문제가. 그때 있었던 걸 다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냥 풀만 해. 근데 이번에 전부 경기를 일으켰던 질문이 얘야, 얘. 자, 올해가 미학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철학적 지문이 지금 나왔거든? 이 인문예술 쪽이 철학적 지문이 나왔고, 그래서 너희 3월 모의고사가 철학적 지문이 해서 나올 거야, 이게. 요게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기, 사회문화 쪽이 경제가 나왔거든? 그럼 올해는 경제가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사회문화에서. 그럼 사회문화에서 뭐가 나오면 어렵냐면 법하고 법적 지문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민법, 형법 뭐 해가지고 법, 뭐 보험법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지금 이 사회 쪽 요쪽 경제 쪽 지문은 어려워. 그 다음에 인문 사회 쪽은 이제 철학 쪽이 안 나오면 논리학이나 예술 이제 일반적인 거 나왔을 때가 이제 될 거고, 기술 예문은 이번에 기술이 나왔으니까 과학 쪽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지금 요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3월 모의고사 나올 거야. 그대로. 자, 그걸 좀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그 독서 지문 볼 때 오늘은 지금 뭐를 할 거냐면 본문 표시하는 걸 좀 연습을 좀 먼저 좀 할 거거든. 그래서 요거부터 좀 필기를 요 페이지 펴가지고 요걸 좀 페이지를 펴서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거기에다가 앞으로 어떤 거를 표시하게끔 할 거냐면 첫 번째 뭘 표시하게 할 거냐면 네모를 치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요게 개념어야. 어떤 단어 설명이 나오거나 읽을 때 용어들 나오거나 혹은 학자 이름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그 개념어, 학설, 그 다음에 이론, 학자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게 나오면 다 네모를 쳐줘.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체크해 주느냐면 여기에다가 시대를 만약에 시대 구분이 돼가지고 뭐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런 식으로 시대에 따라 달라지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 시대까지를 좀 표시를 좀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호 표시를 할 거야. 요거는 앞뒤가 같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다 치면 즉, 다시 말해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 앞에 부연 설명하거나 상수라는 경우야. 앞에 설명한 걸 다시 설명할 때. 그 다음에 개념의 정의 같은 거 나올 때야. 정의. 뭐뭐는 이퀄 뭐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야. 여기가 설명이 되고 여기가 개념어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V 표시하라고 할 겁니다. V 표시는 역접. 이건 그러나의 의미야. 그러나 앞뒤가 반대일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화살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어가는 게 있을 거야. 요거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들이냐면 설명 방법 중에 과정, 즉 순서, 뭐 실험 과정이나 이런 거 순서 같은 거 나올 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요 표시하는 게 있을 거야. 예시.
예를 드는 부분에는 이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플러스 표시하는 게 있을 거야. 이거는 열거, 나열하는 거. 열거, 나열에다가 플러스 표시할 겁니다. 자, 이 열거, 나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작용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개념어, 네모 사이가 있는데 거기 사이에 부위가 있다면 앞뒤 견해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만 표시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가 이제 너희들 입장에서는 뭐 동그라미든 세모든 이런 걸 또 좀 더 도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A라는 사람의 견해가 주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견해가 나서 견해가 서로 대립하는 게 두 개다. 더 이상의 견해가 안 나온다. 그럼 하나를 세모로 표시해도 될 것 같고, 세 사람 정도라면은 네모,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좀 활용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응용을 좀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일곱 번째로 화살표 위아래로 표시하라는 게 있을 거야. 상승 하강이야. 증가한다, 늘어난다,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리고 이 경제지문이나, 지금 오늘은 경제지문이나 과학 쪽 지문은 하진 않는데, 과학이나 기술 쪽 지문 하다 보면 어떤 원리를 요약을 할 때 공식으로 요약해야 될 때가 있어. 공식으로 요약해야 될 때가. 이때는 이 공식을 요약을 좀 옆에다가 해놓으라는 거. 말로 되어 있는 걸 공식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공식 자체가 아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체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장 형태가 뭐뭐는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이런 형태로 문장 형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자, 이때는 이 문장은 반드시 일치문제에서 문제가 나와. 일치문제에서 반드시 나와, 이 문장 형태는. 그래서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면 뭐뭐는 뭐 밑줄을 긋든 네모를 쳐주고 뭐뭐가 아니라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바꾸기로 해서 오답 만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생각해 주라는 거. 오늘은 이 표시하는 거를 좀 꼼꼼하게 하느라고 본문에 표시하는 연습을 좀 먼저 좀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를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문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냥 설명하는 걸로는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요약도 좀 해볼 거고, 좀 첫 번째 지문이 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네모치라는 거나 이런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어차피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치문제 같은 거 풀 때 내용을 문제하고 본문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력으로 문제 풀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정보의 위치 확인을 하는데,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중심적인 개념들을 정리를 놔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대조되거나 이렇게 해서 비교되는 경우, 이게 비교되는 경우는 내용들을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 이런 게 있으면 서로의 정보를 갖다가 A-, B- 이렇게 있는 정보를 서로 바꾸기로 오답을 만들어. 오답을 이렇게 만들어. 짝을 갖다 이렇게 연결을 갖다 거꾸로 시켜준단 말이야. 오답 정답 만드는 방법이야, 이게. 그리고 인과관계는 이 방향을 바꾸어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승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이 변동, 오르고 내리고의 변동에 따라서 나머지의 그 결과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올랐다의 경우를 내렸다의 경우나 조건을 바꾸었을 때 이쪽도 바뀌는 뒤집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연습을 좀 시키는 게, 오늘은 그 첫 번째 거 갖고 첫 번째나 시간 되면 두 번째 거까지 해볼 건데, 첫 번째나 두 번째 거 표시하는 걸 좀 해보고, 자기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정 정도의 양을 똑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하는 거. 표시는 한 30초 내에 하는 걸 좀 목표로 좀 해준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해서 표시를 좀 해볼 거야. 그래서 뒤에 첫 번째 문장 보면 이 지문이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이번 이제 11월에서 이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미치고 팔짝 뛰는 지문이었거든요.
자, 너희들도 읽어보면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냥 한번 읽어보자고. 첫 번째 단락 하나만.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론은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승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자, 요 정도만 읽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을 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 몇 페이지죠? 이게 페이지가 다시 4페이지. 잠시만 찾아줄게. 현대시에다가 적었어? 그러니까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여기 페이지가 아니고 뒤에 저 뒤에. 이 페이지. 여기. 여기. 이게 독서가 다시 이 페이지 시작하잖아. 그래서 본문이 어딘가 지금 한참 찾았구나. 자, 주원아 지금부터 이제 다시 설명한다. 여기 주원이 폈니? 네. 자, 보자. 정립, 반정립, 종합. 자, 요게 뭐냐면 정립, 반정립, 종합이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이게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야. 이게. 그럼 여기서 네모를 친다면 변증법 정도를 네모를 쳐야 되겠지. 변증법에 따라 논리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개명됩니다. 그럼 사람 이름 나오면 네모 치란 말이야. 변증법은 자 이제 변증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거기다 X치라고 그랬지.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자, 조화로운 통일을 이룬다.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수렴적 상향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해겔에서 변증법은 자, 변증법이라는 게 논리적 방식임을 넘어 논증의 방식. 여기 요 특징이야. 특징이면서 넘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논증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너희가 염두에 둘 거가 뭐냐면 지금 아무리 천천히 읽는다 하더라도 논증의 방식이라는 말, 논증 자체의 존재 방식이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변증법이란 말도 지금 낯설고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애쓰면 시간 다 간단 말이야. 그냥 표시만 하고 가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 자 그러면 등호 표시가 되겠지.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의 내적 구조 그 다음에 자 잠시만 자, 그 다음에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여기 현실로 드러나는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 2기에 화살표 오른쪽 2기에 그럼 요게 두 번째야.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2기에 하나의 체계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선을 지녀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면 거의 천재적입니다. 짧은 요 문장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줄밖에 안 되는데
개념이 무진장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요약을 옆에다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한 것들만 따라간다. 그래서 보면 정립, 반정립, 종합. 자, 변증법 하면 앞으로도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이거야. 정립, 반정립, 종합. 이거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변증법 얘기할 때 정, 반, 합이라는 말로 얘기를 했어. 이게 변증법의 논리 구조입니다. 이게 변증법의 이게 논리 구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 논증의 방식. 이게 변증법의 논증 방식. 이게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정립, 반정립, 정반이라는 건 대립되는 두 의견이야. 대립되는 두 의견. 그것의 합이다.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자, 변증법은 두 사이에 병렬이 아니라 나열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립되는 게 지금 조화로운 이 합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화로운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것을 수렴적 뭐라고 했냐면 상향성을 가진 구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증법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특성. 논증의 방식이면서 거기에 아울러서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이념의 내적 구조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적 구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 그 이념이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을 따른다. 이 자체가 전부 변증법을 따른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단락의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이 지문이 이해가 잘 안 돼서 4번 이상을 읽었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으니까 너희가 지금 난해하다는 거, 철학 지문이 상당히 난해하다는 거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그냥 문제 푸는 요령으로만 갈까 그러다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 자, 이건 이제 변증법의 어떤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첫 단락이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제 안에서 다루고자 했다. 그래서 범위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미학이라고 하는 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미학을 변증법을 적용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다. 자, 마찬가지로 예술, 종교, 철학 전부 어떻다? 절대 정신의 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뭐라고 표시해야 될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밑줄만 그었습니다. 자, 절대 정신의 의미가 나오네요.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자, 절대적 진리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영역을 가리킨다. 자,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자, 그러면 예술, 종교, 철학 요거의 특징인데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첫 번째 특징이네요. 다만이니까 그러나야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그럼 어떻게 구분된다?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세 형태가 각각 대응하는 형식 그 차이에 따라서 구분된다는데 그 형식이 직관, 표상, 사유래요.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얘기했고 그것은
주어진 물질의 대상을 감각적으로 자, 감각적 정도 밑줄 그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여기 내면에서 심상으로 떠올리는 것. 그 다음에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서 하는 순수한 논리적,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절대적 진리라는 게 있는데, 자, 두 번째 단락.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뭐에 따라서? 절대적 진리는 그 인식 형식의 차이. 자, 요거는 요 진리가 인식 형식에 따라서, 그래서 인식 형식을 뭐라고 봤냐면 직관, 표상, 그 다음에 사유, 형식에 따라서. 그럼 직관은 지금 감각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표상이라고 하는 거는 떠올리는 심상 같은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머릿속에 개념을, 대상을 개념으로 떠올리는 순수 논리적 지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각각에 따라서 이 세 형태는 각각 직관은 절대정신, 표상은 절대정신, 사유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자, 이 형식이고 그 형태가 직관하는 무슨 정신? 직관하는 절대정신. 요렇게 말이 붙었습니다.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은 절대정신, 사유는 절대정신. 그리고 이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이에 따라 세 형태는 각각. 그러면 직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예술. 그리고 표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 그 다음에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철학.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 형태는 그러니까 결국 직관적 지성, 표상, 사유라고 하는 세 형태는 요게 중에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 여기가 외면성을 갖고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사유에서 종합된다. 그렇다면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직관, 그 다음에 표상, 그 다음에 사유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외면성, 내면성 이렇게 갖는 건데 앞에 그 변증법 논리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종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에 맞춰서 요거랑 똑같은 동일하게 예술의 지금 예술의 객관성과 그 다음에 종교의 주관성은 어디서? 철학에서 지금 종합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구조. 지금 요거까지의 개념은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 그거에 대한 관계를 지금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변증법적인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이야.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거의 미치는 지경이었어. 다만 변증법은 수특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변증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미리 되어 있었던 친구들은 옆에 정리하기가 조금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런 관계고, 그 다음에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직관, 표상, 사유, 요걸 말하는 거야. 인식 추이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내 화살표 그으면 되겠지. 형식의 차이, 그 다음에 인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해결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것. 자, 요거는
본질적으로 논리적, 이성적인 것이래.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가지 영역 등에는 여기 단계적 등급, 여기 사유하기에 화살표 오른쪽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이다. 이에 따라 화살표 오른쪽 예술, 종교, 철학의 순으로 진행해서 명수상 절대 정신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다시 즉 철학뿐이며 그러니까 지성에 따르는 건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 정신을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 때 과거로 한정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에서 지금 생각해야 될 건 예술하고 종교하고 지성에서 각각의 것들이 차등돼가지고 그 가치가 인정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있게 본 건 철학이었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 지문은. 아마 이 앞에까지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요 지문 이해하는데 이 세 번째 단락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지문 체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달락 보자.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그러면 일방적 승리 여기다 X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기준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서도 안 된다. 자, 변증법. 이 사람 입장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변증법은 종합이 돼야 되는데 그 성격이 한쪽의 승리, 그 다음에 중화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자, 유기적 조화라는 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고양된 것이다. 최상의 범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자,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형화된 학문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은 과연 그 기획에 어떤 흠집도 없이 특별하게 표시할 게 없어서 읽고만 가고 있습니다. 헤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을 쓴 사람, 나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어떤 견해를 꼭 따르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어떤 거? 변증법은 탁월하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그렇단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학에 대한 이 사람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의 순으로 구성하고 그것에 맞춰 절대 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의 순으로 편성한 우리 앞에 이제 정리했던 이 내용들이야. 그것은 외관상으로 변증법의 모델을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는 자, 직관에서 여기 사유로 이르는 과정, 물론 중간에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저 변증법적으로 보면 직관, 종교, 사유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와야 되겠지만 요렇게 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자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그러니까 외면성은 점차 줄어들었고 내면성은 점증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렇게 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는 객관성은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은 점층적으로 강화된다. 주관성은 강화되는. 즉 직관으로 봤을 때 요게 외면성, 요게 내면성이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가면서 이거는 줄고 요거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갖고 이게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철학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예술과 종교 해서 이렇게 갈 때 요거 객관성은 줄어들고 주관적인 거는 증가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갔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연히 드러날 뿐 진전 변증법의 종합은 지금 여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비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자, 요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의 요소는 지금 감각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이런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한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했을 것이다. 그래서 재객관화되는 요게 지금 추가되었을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 그래서 바로 재객관화하는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 봤냐면 이 사람은 예술이라고 본 거야. 많은 예술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밤것과 철학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해서 지금 저 해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 철학 쪽을 갖다 좀 우선시해서 봤다라면 이 사람은 이 철학의 역할을 그 예술이, 나에서는 예술이 요거를 대신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견해가 좀 다른 거야. 보완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해도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지문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좀 요약하니까 좀 흐름 잡히지. 너희가 지금 당분간 좀 어떤 지문들은 문제 푼 다음에 요약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풀면서 요약은 안 될 거고. 그게 버릇이 들어버리면 실제 문제 풀 때 하나 지문 끝하고 나면은 아마 절반 시간이 끝날 거야. 그럼 시험 망하겠지. 이 지문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지문 이해를 도저히 불가능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랬는데 지금 가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했다. 철학적 방법. 그럼 변증법을 기반으로 한 거 맞지? 그러니까 요까지 맞아. 그 다음에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예술의 상대적 위상. 근데 가에서는 예술보다는 뭐가 철학을 우선시로 본 거고 나에서는 예술이 해겔과 달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술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건 얘기하고 있는 1번이 답이겠는데 보통 2번하고 나머지는 해당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시대적 한계 이런 거 아예 안 나오고 가만 지금 봐도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가만 봐도 나를 봤을 때 예술 장르가 범주적으로 유형화, 예술 장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통시적 변화, 시대상으로 어떻게 달라졌느냐라는 거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술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이게 중심이니까 1번으로 된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는 지금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설득력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방법에 대한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야. 예술에 대한 이거는 맞는 말이 되려면 특정한 철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예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설득력, 미학 이런 식으로 돼야 말이 맞는 게 돼. 그래서 2번 이런 게 지금 매력적 오답입니다. 이게 매력적 오답이야. 이런 게 그럴듯하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주원이 이해됐니? 주원? 네. 대답이 없어. 마이크 켜는 거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가에서 할 수 있는 해결의 생각. 자, 요약했던 거 생각하면 이제 생각이 날 거야.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이 있다. 아까 동일성 부분에 동그라미 쳤었거든. 그 다음에 형식의 상이성. 형식이 뭐였어? 아까 직관, 그 사유, 그리고 중간에 있던 게 뭐였더라? 표상. 요게 형식이지. 그러니까 그거에는 차이가 있다.
대신에 동일성에 해당하는 게 절대정신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내용을 요약을 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3번 이상 요약을 했단 말이지. 근데 너희 입장에서는 동일성이란 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형식이란 말 찾아서 그 부분 읽어봐야 알아. 그 다음에 세계의 근원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 현실과 근원 질서는 변주법의 체계를 이룬다. 변주법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뭔 소린지 모르지만 맞아. 뭔 소린지 모르지만 맞아. 너희들은 행복한 게 올해 변주법은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어떠니? 세 가지 형태가 뭐야? 표상, 형식, 사유야. 표상, 형식, 사유는 세 가지 형식. 세 가지 형식이 뭐였어? 표상적 지성, 현실적 지성, 사유적 지성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게 인식하는 대상이다. 그러니 말이 좀 이상해. 잘 모르겠고 물음표. 그 다음에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이건 아까 첫 단락에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절대정신은 논리적, 이성적. 본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지금 아닌 거 지우고 나면 하고 근데 이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해야 될 거. 요거는 자 대상이 아니고 그 대상을 인식한 결과죠. 세 가지 형태는 절대정신이라는 것. 절대정신을 어떤 거? 여기서 얘기했던 표상, 사면, 요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로 인식한 결과가 요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아니고 결과라고 얘기했어야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관이 아까 감각적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 표상이라고 하는 거, 사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표상이 뭐가 되냐면 아까 그 상상하고 뭐 이런 거, 심상 요거랑 관련되고 사유라고 하는 게 아까 관념적인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개념하고 관계된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야 돼. 따라서 우리가 오감하고 연관이 되는 게 바로 별을 보는 거니까 시각이니까 직관 맞고 그 다음에 고향 하늘을 떠올리는 것은 표상 맞고 해서 맞는 거고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 표상. 그 다음에 장면을 떠올려 보는 거 전부 상상하는 거니까 표상. 초현실의 묘사가 그림을 보는 거. 그림을 보는 거니까 눈으로 보는 거니까 직관. 그것을 개념에 의거해. 개념 그러면 요거는 사유. 그 다음에 개념을 새로 설정하는 것은 개념을 새로 설정하는 거. 잠깐만.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되니? 근데 이게 이 시간을 들이니까 이해가 되지. 아까 내가 한번 풀었던 이거 풀었겠지 따로. 근데 그때 암담했겠지. 자, 그 다음에 사유 들어왔니? 들어왔다. 주원아 들어왔니? 자, 그 다음에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 창작을 기획하는 것. 기획도 개념으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개념을 설정하는 것도 그 개념으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둘 다 사유. 그래서 4번이 답이야. 이게 구체적 사례에다 적용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감각적으로 볼 거냐 상상하는 거냐 혹은 개념으로 분석하는 거냐 이것만 따져주면 찾기 쉽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본문에서 직관, 개념, 사유의 개념 옆에다 써놓고 앞에 1번 문제나 이런 거 틀렸다 하더라도 2번 문제 틀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맞을 수 있는 문제야. 다 틀리진 않아. 절대로. 어려워도. 그래서 직관, 표상, 사유 요거 갖고 요거 먼저 풀었어도 돼. 개념만 따라가서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이론.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이론. 기억이 아까 뭐였더라? 이게 본문 좀 봐봐. 기억이 뭐였냐? 잠깐만 보자. 정립, 반정립, 종합. 이게 기억이 정립, 반정립, 종합. 그 다음에 니은이 예술, 종합. 예술, 종교, 그 다음에 그 철학. 자, 나의 글쓴이야. 나의 글쓴이.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 해겔의 견해에 대해서 생각한 것. 그러면 모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립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변증법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을 했으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모두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의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모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 요게 이렇게 종합이 되는 부분에선 여기는 고양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철학했으니까 요것도 지금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첫 번째 범주면, 첫 번째 범주가 예술의 속성, 첫 번째 예술의 속성이 뒤로 갈수록 강해진다거든? 그러면 이 객관적인 게, 여긴 주관적이라고 그랬는데 객관성이 강화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상합니다. 해겔은 이게 없어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시 객관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이 지금 답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룬다. 이거는 뭐 둘 다 공유한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고, 니은과 달리 기억의 범주에서는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역시 그렇게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괴테, 실러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이루는 예술미를 승화시킬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다. 이는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완숙기에, 이 완숙기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철학이었거든. 초보 단계라고 했던 게 예술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 중간 단계가 종교였고, 저 철학적으로 완숙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이 예술이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숙, 완숙을 이뤘기 때문에 예술이 저 지성의 통찰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적절한 건데 일단 1번 말 자체가 안 돼요. 중화라는 거 안 된다 그랬어 지금. 나 읽어보면. 그 다음에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외면성을 대응하는 예술. 그 다음에 내면성은 누가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냐면 철학이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거든. 근데 나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해겔은 외면성에서 내면성으로 옮겨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예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나의 견해야. 그러니까 나의 의견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완숙기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곳으로 나타난다. 반정립 단계에 위치한, 이게 지금 말을 잘 봐야 돼. 예술,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철학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정립, 이게 반정립, 이렇게 지금 본 거거든. 정립, 반정립으로 본 거니까. 정립 단계에 있는 걸 봤다 그랬으면 거꾸로 돼 있으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이론에서 객관성을 본질한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에서 주관성을 짓는다. 예술이 갑자기 주관성, 그냥 객관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주관성을 가진다는 말 안 했어. 그 다음에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적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있다고 봤고 지금. 있다고 봤고. 자, 이 사람은 이걸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아닌 것부터 지워가면 답이 2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바꿔쓰기에 적절한 건 여러분들이 답으로 확인하는데 아마 1번이 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긴 하는데 요거 한 지문 정도로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가 이게 저기 6월 거까지 숙제를 3, 4, 5, 6 해서 4개 정도 세트를 지금과 같은 걸로 아마 뒤에 게 훨씬 더 쉬울 거야 해보면은 3, 4, 5, 6 4개 세트를 좀 풀어봐 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리고 저 문법 숙제는 선생님이 톡으로 보내줄게. 주원아.